제가 이 미중 무역 전쟁의 양상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이슈가 바로 히토류였던 것 같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잡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도 히토류가 많이 사용되는데 특히 무기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런데 그 대부분이 중국에서 온 무기입니다. 중국은 언제든지 히토류를 전략적 무기화할 수 있다. 또 미국은 또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죠. 근데 그런 노광 장비, EUV 장비 같은 최첨단 노광 장비를 중국이 독자 개발한다? 저는 아마 10년 이상 걸릴 거라고 봅니다. 교수님께서 방금 명확하게 표현해 주신 미국이 중국의 뼈아픈 목줄을 쥐고 있다. 근데 또 역시 중국도 그렇죠. 미국의 뼈아픈 네. 목줄을 쥐고 서로 뼈아픈 목줄을 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샌드위치가 됐습니다. 네. 중국 기업은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에 더해서 최근에 품질 기술 경쟁력까지도 한국과 대등하거나 이미 추월하는 단계까지 왔다. 사실은 굉장히 앞서가고 있었는데 이번 AI 혁명은 한국이 상당히 뒤처지는 것 같다.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완전히 선도하고 있고 중국이 또 상당히 잘하고 있고 한국은 그런 주도권 싸움에서 완전히 뒤처졌다. 지금 이미 게임은 끝났다. 지금 이 시점을 교수님이 전략적 변곡점이다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3대 패러다임 변화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얘기한 AI 혁명.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이미 얘기 드렸던 지오폴리틱스. 미중 패권 전쟁이 상당 기간 지속될 거고, 세 번째로 패러다임 대전환책이나 전략 경영 마스터기에서 강조했던 패러다임 변화는 장기적 성장이다. 그 3대 패러다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고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고 명운이 결정될 것이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경익난과 토론합시다. 토론 손님은 송재용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 처음 출연하셨으니까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경영전략과 국제경영을 강의하고 있는 송재용 교수입니다. 원래 제가 유튜브 채널에는 출연을 안 해왔는데 김광석 TV는 제가 평소에 자주 보고 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질문은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지금 계속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기업들 참 많이 만나고 있지만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이 미중 무역 전쟁을 지켜보고 있는데 네.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에 미중 간의 패권 전쟁, 무역 네. 전쟁, 혹은 뭐 자원 전쟁, 기술 패권 전쟁 다 포함되겠습니다만. 네, 저는 이게 아주 시대적인 변화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2021년도에 전미경영학회, 흔히 미국 경영학회라고 그러는데 학회도 세계화를 해가지고 회원 절반 정도가 외국에 있다 보니까 국제경영문과 회장으로 선출돼서 1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네. 이 미중 패권 전쟁의 주제, 사실은 국제경영에서 다루는 이슈고요. 네. 크게 본다면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패권 전쟁과 무역 분쟁은 뭐가 다를까요? 사실 무역 분쟁이라면 네. 보통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서 2, 3년 만에 협상을 통해서 끝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네. 하지만 이것이 패권 전쟁이라면 언제 어떻게 끝날까요? 만약에 패권 전쟁이라면 어떻게 끝날지는 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예. 한쪽이 무릎 꿇을 때까지 간다. 그럼 미국이 쉽게 무릎 꿇을까요? 중국이 쉽게 무릎을 꿇을까요? 둘 다 둘 다 쉽게 무릎 안 꿇겠죠? 네. 그럼 이게 10년이 갈지 예. 20년이 갈지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전미경영학회 국제문과 회장을 하면서 네. 미국 교수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예. 미국 교수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패권 전쟁이다. 미국의 정계, 관계, 학계 컨센서스가 일어났다.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불량국가 중국을 꺾어놓지 않으면 네. 결국은 중국이 미국을 넘어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더 크기 전에 미국 GDP 한 70% 정도 올라왔을 때 이 네. 시점에서 꺾어야 된다. 다만 재계만 좀 말립니다. 재계는 우리가 중국에 공장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또 중국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시장인데 네. 좀 살살해. 하지만 오래 간다는 이유는 뭐냐? 지금 사실은 미국도 최근에 정치가 상당히 대립적으로 가고 있는데요. 근데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완전히 컨센서스를 이루는 영역이 뭐다? 바로 중국 대륙입니다. 네. 그래서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관세 전쟁
또는 이 패권 전쟁을 시작했는데 사실은 바이든이 되면서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는데 전혀 완화되지 않고 사실은 바이든은 그대로 계승해서 갔고 오히려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단 말입니다. 또 트럼프 2기 들어와서는 더 강화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전형적인 패권 전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안미 경중의 전략을 써왔습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네.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습니다. 실리를 취하는. 이거는 뭐 좌파 정권이 들어오던 우파 정권이 들어오던 다 써왔던 그렇죠. 그런 전략이었는데 문제는 앞으로도 쓸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저희한테 문제고 잘못하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게 제 우려이기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최근에 미중 패권 전쟁이 좀 격화되는 그 양상이 관세 전쟁이나 뭐 자원 전쟁이나 뭐 통화 전쟁이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렇죠. 네.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 패권 전쟁 제가 어제 마침 칼럼에 글 쓰다가 이렇게 시작한 적이 있어요. 미중 패권 전쟁이 한 20라운드 혹은 100라운드 싸움인데 네. 그 중에 이제 2라운드 정도 되지 않나 네네. 이런 느낌으로 네네. 글을 이미 적은 게 네. 있는데 저도 뭐 몇 라운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아직 상당히 더 갈 것 같다 예. 하는 그러니까 한쪽이 우려가 무릎을 꿇을 때까지는 그렇죠. 네. 갈 것이다. 네. 서로 무릎 꿇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참 장기전이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 제가 이 미중 무역 전쟁의 양상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이슈가 바로 히토류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특히 무역 합의 두 번째 합의 런던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히토류 공급을 제한했었던 중국이 네. 오히려 승기를 드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역시 미국은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거나 AI 규제를 하거나 중국은 이제 자원을 공급을 차단하는 이런 맞불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국에게는 또 한국 기업에게는 또 경영대학에서 오셨으니까 한국 기업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혹시 생각하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그 미국이 이번에 4월 2일에 대규모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사실은 중국이 또 보복을 천명하니까 뭐 네. 145%인가까지 끌어올렸었죠 관세율을. 그러다가 이제 그걸 극적으로 낮추게 되는 계기 중에 하나는 사실 중국이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잡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도 히토류가 많이 사용되는데 특히 무기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네. 그런데 그 대부분이 중국에서 공급이 된다. 그리고 단시간에 대체 공급망을 찾기가 쉽진 않다 하는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중국이 제대로 잡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좀 깨갱하고 지금 중국에 대해서 좀 굉장히 적대적인 태도를 완화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사실 우리 산업계에서도 히토류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다시 미중 간의 이 관세 전쟁이 불이 붙고 패권 전쟁이 악화된다면 중국은 언제든지 히토류를 전략적 무기화할 수 있다. 네. 이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지만 한국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고민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중장기적으로는 미국도 물론 그걸 추진하겠지만 한국도 대체 공급원을 좀 찾아야 되는 절박한 시점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히토리 문제 또 미국은 또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죠. 네. 반도체 문제인데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원래 대중 이 수출을 통한 중국에서의 어떤 매출 비중이 거의 한 20%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특히 AI 반도체 H20라고 기존에 미국에서 파는 H100보다 사양을 낮춘 중국향 반도체를 바이든의 규제 때문에 만들어서 팔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조차도 못 팔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중국도 반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이렇게 되면 오히려 화웨이나 뭐 다른 중국 업체들이 그런 AI 반도체를 빠르게 개발하는 촉매가 될 것이다. 네. 중국의 추격을 오히려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가지고 트럼프를 설득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 설득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팔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또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다. 양쪽 다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하나씩 들고 있는 거고
특히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하면서 수백 조를 쏟아부었는데 시진핑 정권에서 상당한 성과도 나왔지만 창신 메모리가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인 D램에서 상당히 기술 추격을 해가지고 이제 DDR5까지도 지금 개발한 단계까지 왔다. 그리고 얀치 메모리 테크놀로지도 이 낸드 메모리 기술에서 한국에 필적하는 기술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SMIC가 파운드리 쪽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고, 뭐 패블리스들도 많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무서운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상당 기간 딜레이 시킬 수 있는 확실한 또 무기도 가지고 있거든요. 반도체는 장치에 체화된 장비에 체화된 기술이 매우 중요한데 사실 전 세계 5대 반도체 장비 업체가 다 세 개는 미국 회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같은, 하나는 유명한 EUV 장비의 네덜란드 ASML, 또 하나는 도쿄 일렉트로닉인데 네덜란드와 일본은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최신 장비의 중국 수출이 지금 통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이건 사실은 이것도 물론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반도체 장비 국산화를 촉진시키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만 이 EUV 장비 같은 장비는 그 장비 하나가 몇천억 하는 그런 장비로서 그 전 단계인 DUV 장비 단계에서는 일본의 캐논, 니콘도 있었는데요. 기술의 복잡성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ASML이 전 세계 독점을 하는. 근데 그런 노광 장비, EUV 장비 같은 최첨단 노광 장비를 중국이 독자 개발한다? 저는 아마 10년 이상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 수준의 장비, 낮은 수준은 가능할지 몰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뼈 아픈 목줄을 미국이 잡고 있는 건데 이제 문제는 한국 기업이죠. 한국 기업들이 사실은 SK 하이닉스가 특히 그렇고 삼성전자도 시안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운영하고 있는데 바이든 때는 이제 반도체 수출 장비 수출 통제 예외를 인정받아서 좀 장비를 좀 중국으로 반입할 수 있었는데 아마 트럼프 행정부는 예외 없이 장비 통제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이 최대 시장이기도 한데 우리 그 메모리 반도체, 그런데 정작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최신 장비 반입을 못한다면 결국은 중국 공장은 점점 더 축소해야 되는 네. 그런 운명에 처해질 것이고요. 그랬을 때 만약에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되게 된다면 물론 중국이 과거에 대안이 없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이 창신 메모리라든지 얀치 메모리 테크놀로지 같은 꽤 잘하는 업체들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우리한테도 불똥이 많이 튈 수 있다. 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하고 명확하게 지금의 미중 간의 어떤 공급망 전쟁에 있어서의 그 영향, 그리고 그것이 뭐 우리에게 얼마나 위협적인지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잠깐 토론자로서 네. 교수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를 좀 그러시죠.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앞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미 2018년부터 어쩌면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좀 시작됐었던 네.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때 이후에 중국은 계속 히토류와 각종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채굴권을 산다든가 네. 뭐 재련 기술을 더 강화한다든가 하면서 히토류를 비롯한 각종 소재 원자재를 거의 다 장악하고 있는 모습.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자원의 무기화고. 그렇죠. 그 동안에 또 역시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면서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반도체 공급 차단이라는 그것에 또 준비하기 위한 나름의 태세도 좀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반도체라는 영역에서 미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10년 정도 걸릴 것이다. 이런 말씀 주신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미국도 반도체에 있어서는 최정점에 있긴 하지만 굉장히 재밌게도 자원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국에 의존적이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공급망 전쟁이 펼쳐지면서 우리도 히토류 직접 생산하겠다. 히토류 가격을 중국 가격에 거의 맞추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다 지원해주겠다.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지만 역시 히토류를 독자적으로 미국이 조달하기 위해서는 한 적어도 5년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진단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럼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교수님께서 방금 명확하게 표현해 주신 미국이 중국의 뼈아픈 목줄을 쥐고 있다. 근데 또 역시 중국도 그렇죠. 미국의 뼈아픈 네. 목줄을 쥐고 서로 뼈아픈 목줄을 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무릎 꿇을 수도 없고 서로 이기기도 어렵고 네. 팽팽하게 이 미중 패권 전쟁이
더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교수님 말씀 속에서 제가 지금 생각이 났거든요.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저도 그렇게 네. 보는데요. 네. 단지 이제 관세만 놓고 본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더 무릎 꿇리기 위해서 더 높은 관세를 때리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지만 네. 사실 목줄이 잡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러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서 지금 그렇게 제네바나 런던 같은 데서 지금 타협점을 찾고 있는 거고 아마 금년 10월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에이펙 회담 전후에서 또는 그 장소에서 시진핑과 트럼프 간의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사실은 어느 정도의 서로 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점을 찾지는 않을까. 지금보다는 높아질 겁니다, 당연히. 지금 트럼프 일기 때 때리고 바이든 때도 지금 지속됐던 대중 관세율이 그게 뭐 품목마다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23에서 25% 정도로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지금 보편 관세 10% 어느 나라에 때리는 그리고 이제 상호 펜타닐 관세 20%. 요 정도 선에서 근데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워낙 원가 경쟁력이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 합쳐서 한 뭐 54%, 5% 정도 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감내가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뭐 100% 이상을 맞는다 그러면 이게 좀 중국도 감내하기 힘들지만 네. 일부는 이제 공급망을 흡수하면서 감내가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정도 수준에서 타협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상대적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대체 거점으로 많이 떠올랐던 베트남도 사실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말에 의하면 뭐 베트남은 아직 한 번도 확인 안 했지만 20%로 상호 관세를 하는 거로 한다면 사실은 그 지금 중국이 만약에 보편 관세 10%에 펜타닐과 20%에서 30% 된다 그러면 베트남 20% 중국 30%면 사실 큰 차이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다 아마 15에서 20% 정도는 때려 맞지 않을까. 지금 미국 정부의 의도대로 간다면 이렇게 봤을 때는 뭐 30% 맞아도 다른 나라하고 갭이 뭐 10에서 15% 정도 나는 거기 때문에 중국 기업의 그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을 본다면 그 정도는 중국도 흡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트럼프는 더 나가고 싶었지만 뭐 심지어 유학생 통제도 좀 하고 싶었고 여러 가지 하고 싶었지만 그래서 이제 바이든 때는 디리스킹 전략이었고요. 일반 소비자는 안 건드리고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으니까 전략 산업만 건드린다 네. 하는 그런 디리스킹 전략에서 사실은 트럼프 공약을 본다면 디커플링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네. 전방위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이제 낮춘다. 인적 교류도 포함해서. 네. 한데 이번에 해보니까 중국이 확실한 미국의 목줄을 잡고 있는 게 네.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까지 나쁘게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좋습니다. 이 워낙 우리 경제가 이 지정학적 현안에 좌지우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말씀해주신 뭐 기업 경영이나 가계 재테크 전략이나 정부의 의사결정도 마찬가지. 네. 지정학적 이런 현황을 잘 파악해야 될 텐데 마침 우리 교수님이 경영 전략 분야 뭐 마스터이시고 근데 또 전략 경영 마스터학이라는 책도 내주셨으니까 이런 공급망 대전환의 국면에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 상황하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네. 맞는지 전략적 대응 좀 한번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0년 정도 최소한 써왔던 어떤 전략적 기조가 네. 안미 경중 전략이었습니다. 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예. 그거는 이명박근혜 정권도 써왔습니다. 네. 우파 정권도 뭐 좋은 전략이었어요, 제가 보기에. 네. 앞으로도 쓸 수 있으면 쓰면 좋은데 네. 왜냐하면 안보는 미국에 확실히 의존을 하고 경제는 21세기에 가장 빨리 성장하는 경제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네. 중국이었기 때문에 사실 중국이 고도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가 큰 수혜를 봤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근데 앞으로 쓸 수 있을까요? 또 앞으로 쓰는 게 바람직할까요? 저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했지만 네. 근데 앞으로 쓸 수 있을까는 미국이 용인해 주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최근에 미국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얘기를 했는데요.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면서 경제는 중국에 쓸 일을 취한다. 이제 더 이상 미국은 용납하기 힘들다.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면 경제도 미국 위주로 가야 된다. 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미국이 용인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보와 경제
굳이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을 보더라도 알 수 있지만 그럼요. 안보가 우선이거든요. 그럼요. 그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만약에 미국이 용인해 준다 해도 실익이 있을까? 과거에는 우리가 이 중간재, 뭐 부품이 됐든 소재가 됐든 장비를 주로 중국에 수출해 가지고 반도체가 대표적이고요. 네. 이거를 중국이 낮은 인건비로 조립 제조해서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국제 분업 구조였습니다. 네. 서로 윈윈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대중 무역 흑자도 엄청 발생했고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시진핑 정권 들어와서 특히 중국 제조 2025라는 하이텍 산업 육성 비전을 가지고, 그 핵심이 이제 반도체 교육인데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주력 산업으로 가지고 있는 분야를 집중 육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소부장도 자립하겠다 해서 석유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또 아까 반도체라든지 이런 집중 투자를 한 결과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 제품, 철강 지금 완전히 급락해 버렸죠. 네. 그래서 지금 석유화학이 최근에 어려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특수가 사라졌고, 올해 중국 특수는커녕 중국산 값싼 석유화학 제품이 물밀듯이 밀려올 그런 형국에 지금 처해 있는 거고요. 철강도 점점 비슷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재작년부터 대중 무역 적자로 전환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중국은 우리하고 보완적 관계가 아니라 이제 경쟁 관계로 완전히 바뀌었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이 중국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 지난 10년간 보면 10년 전에 삼성전자는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 1등이었습니다. 20%가 넘는 점유율로. 지금 1%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CEO가 중국 TFT를 만들어가지고 2년 동안 노력했는데도 시장 점유율은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중국 시장에서 160만 대 팔면서 탑 4에 들어갔던 현대기아차, 지금 그 4분의 1도 못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이 화장품 회사도 정말 잘 나갔는데 중국에서 네. 사실은 지금은 중국 시장에서 매출이 다 반토막 이상 나서 굉장히 어려운 국면. 세계 가전 1등하는 LG전자는 명함도 못 내밀고 있고요. 중국 시장에서 지금은.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샌드위치가 됐습니다. 네. 중국 기업은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에 더해서 최근에 품질 기술 경쟁력까지도 한국과 대등하거나 이미 추월하는 단계까지 왔다. 네. 그럼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위에는 세계적인 브랜드와 기술력을 가진, 예를 들어서 벤츠, BMW, 테슬라가 있고 애플이 있고 로레알이 있습니다. 아직 한국이 그 정도 수준의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애국 소비까지 일고 또 사드 보복도 맞고 또 중국 기업들 보조금 주고 하면서 이제는 중국 시장이 우리한테는 bonanza가 아니고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로 무섭게 나오면서 중국 기업과의 경쟁이 제가 보기에 지금 한국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이게 더 실리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중국이 미국을 막아주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안보적인 측면. 안보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또 전략 산업으로 굉장히 그 패권 측면에서 예. 대표적으로 본다면 반도체, 네. 그 전기차와 전기차용 배터리 뭐 관련 분야들, 네. 그리고 AI, 퀀텀 컴퓨팅, 바이오 등등. 예. 그리고 또 본다면 원전, 방산, 조선, 전력기기, 요즘 우리 주식시장에서 뜨고 있는 분야들도 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거나 또는 중국 제품 안 사주는 그런 분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분야 또 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은 이제 발도 못 붙이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제대로 그게 중국이 꼭 시장을 통제해서가 아니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어정쩡해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미국이 중국을 확실히, 여전히 세계 최대 시장은 미국인데 미국이 중국을 확실히 막아줘서 중국 전기차가 미국에 못 들어가고 중국 전력기기가 미국에 못 들어가고 중국 원전 조선이 미국에 못 가는 상황에서 네. 우리는 반사이익을 톡톡히 볼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과 잘 지내면서 그 반사이익을 어떻게 최대한 수혜를 할 건가? 그게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현명한 전략이 아닐까요? 네. 저도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안미경 중에 적극적인 지지자였는데 네.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명확하게 바뀌었음을 또 지적해 주셨고, 정말 이제 미중 간의 이 경쟁 속에서, 전쟁 속에서 오히려 중국산의 가격 전략 등으로 이제 몰려오고 있고, 기술적인 면에서도 심지어 한국을 네. 초월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아지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산의 위협을 저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체감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하의 전략은 분명 과거 그렇지 않을 때와의 전략은 달라져야 되는 저는 그렇게 것이다라는 봅니다. 말씀을 네, 명확히 네, 해주셨고 저도 상당 부분 당연히 100% 공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매년 경제 전망서를 집필하고 있거든요. 네. 그 집필하면서 그 경제를 하나의 단어로 좀 표현해보고 있는데 지금 26년 전망서 아직 나오기 전인데 집필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네. 26년 경제를 이렇게 좀 표현했는데 분절화, 분절화. fragmentation으로 네.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미중 간의 세계 경제가 둘로 미국 우방국과 중국 우방국들 이게 세계가 둘로 쪼개지다시피 하니까 앞에 말씀하셨던처럼 안보는 미국의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양손잡이 전략을 취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둘 다 네, 가져.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저도 그런 부분 상당히 네. 공감하고 이런 새로워진 어떤 패권 전쟁의 경과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바야흐로 또 AI 시대 아니겠습니까? 아마 교수님께서는 더 기업들을 많이 만나시니까 기업들이 얼마만큼 AI의 진심인지 체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 저도 정말 많이 체감하거든요. 네, 네. 교수님은 어느 정도로 체감하십니까? 기업들이 어떤 AI 중심의 경영 전략 방향? 물론 기업들은 매우 큰 관심이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요. 네. 어떻게 신성장 동력을 AI 관련 분야에서 확보할 것이냐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AI를 접목해서 어떻게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원가를 낮출 거냐.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좀 우려하는 게요. 네. 우리가 앞단계 IT 혁명,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 혁명이 됐던 인터넷 혁명이 됐던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선도를 하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김대중 정권 때 브로드밴드망을 먼저 깔면서 사실은 거기서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많은 산업들도 떠올랐고요. 또 한때는 메타의 저커버그가 뭐 우리 싸이월드라든지 이런 거 벤치마킹하라 할 정도로 SNS도 먼저 우리가 가져갔고요. 사실은 굉장히 앞서가고 있었는데 이번 AI 혁명은 한국이 상당히 뒤처지는 것 같다. 네.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완전히 선도하고 있고 중국이 또 상당히 잘하고 있고 근데 우리 기업들은 사실은 이 AI 혁명에서 지금 뭐 떠오르는 과거에 네이버 카카오 떠오르듯이 떠오르는 기업도 잘 안 보이고 있고 저는 뭐 그 AI 비즈니스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이 어떻게 보면 파운데이션 모델 AI에 우리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챗GPT, 뭐 제미나이 이런 것들이죠. 한국은 그런 주도권 싸움에서 완전히 뒤쳐졌다. 이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결국은 네트워크 효과가 작동하면서 우리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흔히 얘기하는 네트워크 효과가 작동하면서 승자 독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이미 게임은 끝났다. 그래서 이제 서방 세계는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뭐 챗GPT, 제미나이 이런 거 위주로 갈 거고요. 중국은 또 뭐 딥시크가 됐던 중국이 생태계가 부분 디커플링 될 거니까 따로 노는. 네. 거기서 이제 지금 새 정부에서도 AI에 100조 투자한다. 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네. 그런데 어떻게 투자할 거냐, 어디에 투자할 거냐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소브린 AI, 네. 국가 주권 AI, 파운데이션 모델 얘기죠. 네. 사실 한국은 세계 세 번째로 민간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상용화시킨 나라입니다. 미국, 중국에 이어서 어느 회사일까요? 사실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네이버 출신들이 사실 새 정부에도 많이 들어가셨는데 뭐 사브린 AI가 저는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AI는 국가 주권, 안보, 또 문화적 자주성하고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간에 하나 좀 그 사브린 AI를 확보하고 싶은 그런 욕구는 있죠. 그런 면에서. 예. 근데 저는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제가 공공기관 근무자로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가 편한데 네. 아래 한글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사브린 AI가 한국에서 나온다 그러면 공공기관 위주로 쓰는 그런 아래 한글 같은 필요는 하지만 좀 민간 개인 사용자 입장에서 좀 약간 불편한 네. 네. 최고는 아니고 네. 이런 제가 필요성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럼 우리가 AI 쪽에서 과연 어느 분야에서 좀 주도권을 확보해야 될 건가? 저는 파운데이션 모델은 좀 아닌 것 같고 솔직히 말하면 게임 오버인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고민을 지금 많이 해야 될 시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고요. 제가 중요한 질문들이 많이 있지만 또 우리 국가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네.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과기정통부에서 하는 이 AI 고속도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구축과 관련된 국가 모형을 개발하는 그 자리에 참석했다가 공학적인 모델은 충분히 고민을 끝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그렇죠.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모델은 끝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기업들이 얼마만큼 참여하고 또 그 참여한 대가로서 수익을 쉐어하고 그렇죠. 하는 재무적인 모델이 제대로 설립이 안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저는 자문자로서 그냥 조언을 좀 비판적인 의견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잘 얘기하셨네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교수님 오셨으니까 네. 정말 많은 그 고위 공직자분들이 많이 보세요 저희 채널을. 그러니까 우리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 네. 전혀 어떤 정치가 잘 되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AI 고속도로 혹은 이 데이터 센터 구축 모델 또 말씀 주셨던 서버린 AI를 확보하는 과정 우리가 국가적으로 좀 어떤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가 뭐 정책까지 또 AI 완전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는 네. 플랫폼 비즈니스 연구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정책 전문가는 아니라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괜찮습니다. 한데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 진행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정부가 할 역할이 있습니다, 당연히. 인프라 구축하는데 좀 도움을 주고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또 특히 이제 저는 특히 앞으로는 이제 AI 에이전트 분야,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 우리 스마트폰 앱 같이 민간 스타트업들이 많이 좀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좀 그 펀드레이징에서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결코 정부가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네. 주도는 결국은 민간 부문, 기업들이 해야 되는 거고 기업들이 이걸 잘 제대로 하려면 수익 모델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AI 데이터 센터다 필요하죠. 네. 필요한데 그거를 정부가 직접 지어서 직접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저는 뭐 그런 거는 사실은 조금 회의적이고 결국은 민간이 어떻게 이번에 SK가 네. 아마존 투자를 유치해가지고 울산에 짓듯이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민간이 그런 역량이 있는 민간 기업이 AI 데이터 센터를 또는 해외 기업이 한국에다가 AI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만들게 도와주느냐 네. 필요하면 지원도 좀 해주면서 그렇죠.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고 네, 또 그만큼 민간 기업이 거기서 한국형 데이터 센터 구축 모델을 확립하고 네. 그 경험을 축적하고 네. 또 해외로부터 있을 수 있는 여러 발주들을 수주해낼 수 있는 네. 우리가 동남아나 미중은 뭐 잘하고 있다고 치더라도 그 밖에 여러 나라에 가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주는 이 비즈니스 참여할 수 있도록 네.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과정이 좀 되었으면 하는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전략 경영 마스터하기라는 또 저서를 발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담겨 있는 핵심적인 조언을 좀 이끌어 보고자 합니다. 교수님께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 법칙이라는 것을 적용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좀 굉장히 명료한 멘트를 주셨어요. 그 책에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AI 혁명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플랫폼 비즈니스 법칙을 적용할 수 있을지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플랫폼 비즈니스의 법칙보다도요. 사실 그거는 특히 파운데이션 모델에 적용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서는 저는 조금 비관적입니다. 네. 이미 게임은 끝났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강의 기적은 없다. 네. 그런데 우리가 AI에서 그럼 기회가 없냐? 봤을 때 저는 분명 기회는 있다. 어떤 기회가 있냐? 저는 이제 AI 발전 단계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1단계는 인프라 구축 단계고 2단계는 이제 AI 애플리케이션들, 흔히 에이전트라고 불리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그래서 활용하는 단계고 3단계는 이제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얘기하는 소위 피지컬 AI, 네. 물리적 AI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1단계는 우리한테 엄청난 기회가 이미 왔고 네. 앞으로도 좀 지속될 것이다. 그럼 1단계는 뭘까요? AI 데이터 센터 구축과 또 AI 데이터 센터는 어떤 인프라가 필요할까요? 사실 엄청나게 전력을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이 전력 인프라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1단계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본다면 핵심이 결국은 엔비디아의 AI 가속기고요. 거기에는 우리 SK 하이닉스가 거의 대부분 납품하고 있는 이 HBM 메모리라는 고부가 가치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네.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집중 연구해 가지고 삼성 웨이란 책을 국내외에도 출간을 했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었는데 네. 요즘 참 안타깝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거기에 동참을 못 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데 뭐 조만간에 동참할 거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반도체 쪽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고 사실은 삼성전자한테 안타까운 거는 사실은 지금 TSMC가 지금 계속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 AI 반도체, 맞습니다.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를 만들어주면서 네. 영업이익률도 50%를 훌쩍 넘어가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TSMC 말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인데 네. 파운더리 사업. 근데 역시 삼성전자가 지금 TSMC보다 지금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게 뒤떨어지면서 사실은 그 빅텍 고객들을 하나도 유치 못하고 있는 특히 AI 분야에서는 이거 정말 안타까운데 지금 새 CEO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네. 조만간에 거기도 좋은 뉴스가 들려오기를 저는 희망해 보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그 HBM 메모리 또 파운드리 이쪽은 사실은 폭발적인 수요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좀 더 분발해서 하이닉스는 뭐 이미 HBM 메모리는 지배적 사업자인데 삼성전자가 좀 더 잘하길 바라고 있고 특히 파운드리 사업에서 삼성전자가 빨리 기반을 기술적 기반을 강화해가지고 사실은 빅텍 기업들도 일부 나눠주고 싶거든요. TSMC가 계속 가격 올리고 있고 이 슬롯을 받기도 쉽지 않고 생산의 그 슬롯을 TSMC도 지금 완전히 오버 커패시티 좀 굉장히 지금 너무 그 수주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에서 좀 잘 해준다면 엄청난 또 삼성전자한테도 기회가 올 수도 있다. 네. 단지 이제 빅텍한테 기술적 신뢰를 줘야 되겠죠.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는데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인프라를 저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전력 인프라는 발전과 송배전이 있을 텐데 네. 이건 진짜 몇십 년 갈 테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발전은 현 정부에서는 이제 아마 투트랙 전략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도 투트랙이 맞다고 보는데요. 지금 신재생에너지 계속 가지고 가야 되겠는데 이번에 스페인 대정전 사태라는 이런 걸 보면 신재생에너지는 안정성이 떨어져요. 전력망에. 사실은 전문가들은 스페인 대정전 원인이 신재생에너지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또 원가 문제도 있고 한국은 신재생에너지의 여건이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폭발하는 전력 수요. 지금 전력 수요는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도 폭발하고요. AI가 검색이 일반 검색의 10배에서 60배 더 전력을 쓰기 때문에 네. 여기다가 이제 결국은 기후 변화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에어컨 네. 많이 틀어야 되고 또 반도체 공장 많이 지어야 되고 스마트 팩토리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결국은 지금 약간 주춤하지만 전기 자동차 보급될 거고 모든 게 전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력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대응하려면 결국은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LNG 화력 발전. 네. 그러니까 빨리 지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LNG 화력 발전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결국 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 그래서 대형 원전 한 10년 이상 걸리지만 그리고 지금 상용화 직전 단계까지 와서 곧 상용화 되는 소형 모듈라 원전 SMR.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난달에 행정명령에서 2050년까지 미국의 원전 발전량을 4배 끌어올리겠다. 네. 그리고 작년 말에 COP28 기후변화 정상회담에서도 2050년까지 한국을 포함한 30개국이 원전 발전량을 3배 이상 끌어올린다. 그래서 유럽에도 탈원전하는 나라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 독일 빼놓고 다 돌았어요. 친원전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는 원전에 대해서 다시 탈원전 가는 운은 절대 범하면 안 되고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된다. 우리가 세계적인 원전 강국이기 때문에 풀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해도 주기기나 이런 거는 두산한테 올 수밖에 없고요. 상당 부분. 네. SMR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공은 현대건설 같은 데 할 수 있게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집중 육성해 줘야 된다. 글로벌하게도. 그다음에 송배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배전 쪽
결국은 그리드망인데 미국도 굉장히 노후화돼서 다 다시 깔아야 되는데 중국 변압기 좋은데 중국 변압기 안 쓰거든요. 사실은 변압기에다가 뭐 좀 심어놓으면 네. 전력망을 마비시킬 수도 있는데 중국 변압기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 말고는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초고압 변압기 같은 거를 한국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오래갈 테마들이기 때문에 이런 쪽을 지금 집중 육성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2단계가 이제 AI 에이전트인데 아직 뭐 메디컬 AI 루닛 정도 빼놓고는 세계적인 기업이 안 떠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2의 벤처붐을 좀 일으켜가지고 AI 에이전트들 이 한국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나오도록 스타트업들을 많이 육성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AI가 진짜 혁명이다. 인터넷을 훨씬 뛰어넘는 혁명이라고 보는 이유는 바로 3단계 피지컬 AI 때문인데요. 그 대표는 사실은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이 정말 세상을 바꾼다. AI가 로봇의 두뇌가 되면서 그래서 지금 이미 자동차 공장에는 테슬라부터나 뭐 BMW나 현대기아차에 금년부터 휴머노id 로봇이 이제 투입되기 시작합니다. 아직 사람 노동자만큼 잘하려면 몇 년 걸릴 겁니다. 네. 하지만 투입되기 시작했다는 게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또 앞으로는 일가정 맨로봇 시대 또는 가정에도 휴머노id 로봇이 투입되는 이런 시대가 10년 정도 지나면 아마 열리지 않을까. 네. 그래서 로봇 산업이 엄청난 성장 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는 세계적인 그 휴머노id 로봇 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거고요. 저는 삼성과 LG가 보다 적극적으로 로봇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가정에도 많이 보급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거기서 한국이 기회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너무 소중한 말씀 주셨습니다. AI 혁명 이 3단계에 걸쳐서 중요한 멘트들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을 살짝 정리하면서 코멘트 드리면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저도 얼마 전에 AI 로봇에 위협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실제 집에 소파에 앉아 있는데 네. 이 로봇 청소기가 제 발 위에 올라가. 네. 그래서 위협을 재미가 없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첫 번째 반도체라는 영역은 네. TSMC한테 계속 기술적으로 밀리고 있고, 근데 또 벌크라는 면에서 보면 중국의 반도체 3사, 이 파운드리 영역 3사로부터 또 시장 점유율이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삼성전자가 뭔가 제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좀 담아 보고요. 또 우리나라 기업으로서 그리고 이 전력 수요가 계속 폭발할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뭐 앞에 말씀하셨던 원자력 역시 계속 우리는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 전력 수요 부분에서 말씀 주신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이 질문지에는 없는 네, 네. 이 질문을 좋습니다. 한번 드려봐도 될지 네. 모르겠습니다. 우선 토론자로서 제 생각을 먼저 네. 말씀드리고 교수님은 또 어떤 생각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왜 기술에 정치색이 입혀질까? 마치 그린워싱처럼 네. 이 정치 워싱인 거예요. 네. 왜 원자력은 보수고 재생에너지는 진보여야 되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취하는 것이고 진보든 보수든 찾아가야죠.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기술 영역에 있어서도 기술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R&D 로드맵 계획하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기술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인재 개발하고 해 나가야 되는데 특히 AI 데이터 센터가 확대 보급되는 과정에서는 엄청난 전력 수요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이 좋은 거다 나쁜 거다를 논하는 건 좋아요. 근데 왜 정치적으로 이렇게 나뉘느냐? 근데 일부 이야기를 봤더니 원자력 발전소가 이 동남권에 다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울진에 다녀왔었거든요. 한수원이 거기 있고 경주에 한국 원자력이 동남권에 있으니까 그게 보수 진영의 뭐 이런 거다라는 이야기를 얼핏 듣긴 했는데 저는 그런 걸 다 떠나서 이게 왜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되느냐 하는 생각을 좀 강하게 갖고 있는. 저도 아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세요? 네네. 예. 사실은 그 에너지 문제, 네. 뭐 국가의 기관 아닙니까? 네. 사실은 만약에 블랙아웃이 왔다, 아까 스페인 대장전처럼, 네. 그럼 정말 엘리베이터도 쓸 거고 산업 현장도 다 서고
엄청난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양질의 전력 공급을 하는 거는 사실은 산업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국민 생활을 위해서도 네. 매우 중요한데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건요. 사실은 원전 물론 문제도 있습니다. 뭐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리고 지난번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 같은 안전성 문제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안전성 문제는 굉장히 과대평가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후쿠시마 원전은 굉장히 구형 원전이고 또 그 정말 쓰나미 사태 이런 거에 발생하면서 이제 물이 들어와 가지고 발생한 상황인데 한국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저는 뭐 훨씬 더 신형 원전들이고 네. 뭐 진짜 거의 제로에 가깝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원전이라는 게 미사일이 떨어져도 무사하게 다 그 설계를 하기 때문에 한수원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쟁 나면 나는 원자로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 문제는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데 환경주의자들 보면요 원전이 가장 온실가스 배출이나 미세먼지 배출에서 유리한 에너지원이다. 그래서 원전을 뭐 완전히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하기다 하는 환경론자들도 많은데요. 저는 한국의 환경론자들에게 보면 한 번도 원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념화돼 있다. 네. 제가 보는 우리나라의 환경론들이 좀 민감한 얘기인데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유럽을 보십시오. 우리보다 환경 더 강조하는 나라들이 유럽인데 네. 그래서 사실 유럽도 탈원전으로 많이 갔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할 때는 탈원전한 나라들이 전 세계에 꽤 있었어요. 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바뀌었죠. 다 돌고 있습니다. 스웨덴, 스위스, 이태리 뭐 등등 해가지고 유럽에서도 스페인도 대정전 이후에 이제 탈원전은 좀 곤란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독일도 엄청난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유일한 탈원전 국가가 대만인데 젠순왕은 항상 얘기하거든요. 반도체 하는 나라가 탈원전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필요한데 반도체 공장은. 그래서 대만도 지금 사실상 탈원전을 포기하는 쪽으로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움직임들이 가시화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상당히 실용주의 정부라고 믿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사실은 네. 이걸 이념적으로 보면 안 되고 신재생에너지도 육성하지만 동시에 원전을 어떻게 잘 활용하면서 또 이거를 지금 사실 중국 러시아 원전 잘하는데 서방 세계가 중국 러시아 원전 채택 못 하거든요. 지오폴리틱스 때문에. 예. 그럼 이제 프랑스 원전, 한국 원전, 그 다음에 설계 능력만 있는 웨스팅하우스인데 사실은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한다 해도 많이 수주할 겁니다. 네. 한국의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주기기 제작과 시공 부문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거는 이념적인 접근을 하면 안 된다. 네. 사실은 굉장히 그런 생각을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네. 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또 안 하는 것이죠. 네.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극복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논의해야 되지 이념의 색깔을 넣어가지고 이걸 하자 말자로 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없어지는 협단체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우리나라 효율성을 생각했을 때 저도 그런 의견을 이제 공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하고 지금 거의 이제 1시간 가까이 이 우리 한국 경제를 둘러싼 이 경영 환경에 대해서 쭉 논의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전략경영 마스터학이라는 또 훌륭한 저서를 집필해 주신 만큼 이 책에 담겨 있는 메시지 하나 꼭 끄집어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점을 교수님이 전략적 변곡점이다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뭐 어느 정도 저는 무슨 의미인지는 느낌이 오지만 어떤 의미를 담아서 또 이 변곡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지 여쭙고 네. 싶습니다. 사실 전략경영 마스터학에서도 얘기를 일부 했는데 그 직전에 제가 쓴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네. 패러다임 대전환이라는 책입니다. 네. 사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패러다임 대전환 책 내용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네.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3대 패러다임 변화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얘기한 AI 혁명이고요. 네. AI 혁명이 정말 세상을 바꾼다. 우리가 그렇게 잘 대응하는 것 같지는 않다 하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이미 얘기 드렸던 지오폴리틱스.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 상당 기간 지속될 거고 이런 지정학적 이슈들이 글로벌 공급망의 대전환을 가져와서 뜨는 나라가 생기고 지는 나라가 생긴다. 대표적으로 보면 지금 작년에 처음으로 중국에서 해외 투자의 순유출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는 해외 투자가 거의 전성기의 10분의 1 가까운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오히려 빠져나오는 그 기업들은 많아지고 있고요. 반면에 압도적으로 해외로 공장이 빠져나가던 미국이 2023년, 2024년 2년 연속 전 세계 해외 투자 순유입국가 1등이 됐습니다. 이건 정말 역사적인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바이든 정부 때는 그럼 미국의 공장 지으면 가장 좋다. 보조금도 주겠다. 그래서 반도체법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보조금까지 주면서 끌어들였지만, 만약에 미국이 너무 미국은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큰 문제가 노동력이거든요. 네. 인건비가 너무 비싸고 사람도 생산 현장에 쓸 사람 구하기 쉽지 않고, 또 사람의 어떤 질도 떨어지고 생산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조하기가 힘든 산업이라면 우리 우방 국가로 가라. 네. 그래서 인도, 베트남 등 동남아, 멕시코 등등이 중국을 대체하는 이 옵쇼링 거점으로 급속도로 부상했었거든요. 바이든 행정부 때. 네. 뭐 바이든은 재작년에 베트남 가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까지 맺고 옵니다. 네. 이제 중국에서 공장 빼가지고 베트남 같은 데로 가라 하는 메시지였죠. 네. 물론 지금 트럼프 들어와서 또 정반대로 또 이런 나라까지도 때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이 키우던 나라까지도. 네.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세계 시장이 크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미국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될 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공장이 들어오고 AI 혁명을 주도한다면 미국 경제 앞으로도 견조한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 고용 창출도 잘 일어나니까 54년 만에 재작년에 최저 실업률이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수요도 계속 견조할 거고요. 그래서 미국을 시장으로서 이제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된다, 한국 기업들이. 네. 동시에 뭐 트럼프 행정부가 뭐 천년 만년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조금 힘든 국면으로 들어간 부분도 있지만, 네. 결국은 인도, 베트남 등 동남아, 멕시코는 중국을 대체하는 저임금 옵쇼링 거점으로서 앞으로도 기능을 할 겁니다. 네. 이 나라들은 계속 빨리 성장할 거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기업도 거기를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금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많이 빠져나왔지만, 이제 필요하다면 미국의 공장도 짓고 인도의 공장도 짓고, 이런 글로벌 공급망 전환을 한국 기업도 다시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세 번째로 패러다임 대전환책이나 전략경영 마스터기에서 강조했던 패러다임 변화는 장기적 성장이다. 네. 한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은 불가피하고, 근데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상태에서 각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재난지원금을 주고, 또 중앙은행이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를 펼치면서 제로 금리까지 금리를 낮춘 결과 인플레이션이 돌아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렸고, 네. 이것이 결국은 앞으로 디레버리징이 필요해지는데, 부채 원리금을 좀 상환하는 그 과정은 굉장히 길 거고 고통스럽다. 네. 그래서 최근에 세계은행과 IMF가 공이 2020년대는 바로 디레버리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계 경제도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 이유기도 합니다. 이거를 3대 패러다임 변화라고 저는 지목을 했고요. 네. 그 3대 패러다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고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고 명운이 결정될 것이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에서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변곡점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명확하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를 해주셔서 우리 독자분들이 충분히 이 시대적 변화 어떻게 전개되는지 흐름을 잡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속에서 벌써 1시간 가까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대혼란 속에 정말 전략적 변곡점의 구간에 놓여 있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어떻게 경영 전략을 취해야 될지, 혹은 개인이나 정부에게도 다 포함입니다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했으면 좋겠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정부 정책 측면에서는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입니다. 한국 경제가. 네. 저성장은 불가피하고요. 장기 저성장이. 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출생 고령화가 또 중요한 이유고요. 일본 세계 최고의 제조업 경쟁력을 가진 일본이 왜 잃어버린 30년에 빠져들었을까요? 저는 일본 경제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를 지목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저출생 고령화로 심각한 소비 위축이 발생했다. 디플레이션까지 올 정도에. 네. 또 고령화로 정부 예산 지출이 주로 복지 비용 위주로 가다 보니까 네. 정부가 사실 지금 GDP 대비 250%가 넘는 OECD 최악의 정부 부채를 안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까지 빠져들었다. 그리고 숨막히는 기업 규제로 기업들의 해외 탈출이 굉장히 많이 진행돼서 결국은 국내 고용 상황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악화되었다.
딱 일본 얘기를 드렸는데 어느 나라 생각이 납니까? 한국 생각이 나죠. 네. 지금 거의 제가 보기에 20년 갭을 두고 네. 한국 경제가 안타깝게도 일본을 상당 부분 닮아가고 있다. 네. 그런데 이제 탈출구는 없을까요? 탈출구 있습니다. 사실 미국도 잠재 성장률이 2% 아래까지 내려가다가 최근에 올라갔어요 다시. 네. 특히 AI 혁명을 타면서 맞습니다.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결국 민간 부분이 꾸준히 그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네. 저는 20세기 미국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벤처 캐피탈 시스템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서 이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다 탄생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끊임없이 사회 전반, 경제 전반에서 생산성이 올라가고 혁신이 일어나는. 또는 저는 결국은 저성장의 탈출 전 세계적으로 AI 혁명이라고 봅니다. AI 혁명이 생산성을 엄청 끌어올려가지고 지금 미국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AI 혁명 되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부터 자르고 있어요. 지금 작년부터 엄청나게 수만 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이러니컬하죠. 사실은 소프트웨어 이 컴퓨터 사이언스가 발전하면서 AI가 발전했는데 AI가 발전하니까 제일 먼저 잘리는 사람들이 단순 코딩 같은 거 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다. 네. 물론 고도의 이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소프트웨어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더 필요합니다. 근데 단순 코딩하는 거는 다 AI로 대체가 된다. 그래서 빅테크 특히 이 파운데이션 모델의 CEO들은 최근 연신 경고하고 있어요. 앞으로 5년 10년 내로 AI가 단순 사무직 한 미국에서 최대 절반까지도 대체할 수 있다. 네. 또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게 발전하면 생산직도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 근데 미국 기업은 어떻게 되죠? 물론 그래서 이제 사회 안전망을 더 구축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그런데 미국 기업은 실제 지금 빅테크 기업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자르듯이 실제 상당 부분 실현할 거예요. 사람을 줄이는.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사회 안전망 강화하느냐는 다른 차원의 이슈고요. 그런데 한국은 AI 혁명 왔는데 생산성 높여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미국식으로 인력 감축을 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기업은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질 거고 그럼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고용 감축이 올 수도 있겠죠 나중에. 네. 기업들이 망하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경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미국의 사례를 보도 알 수 있어요. 일본과 미국의 차이. 일본도 최근에 경제가 좀 움틀거리는 거는 아베 정부가 사실 일본은 총리가 1, 2년 만에 바뀌는데 아베가 어떻게 7년 갔겠습니까? 저도 싫어했는데 보수골통이라고. 네. 어떻게 7년 갔냐? 일본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거는 아베가 항상 우리 전 경련에 해당하는 개인단련 지도부랑 협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일본에 투자하겠냐, 어떻게 하면 일본에 고용 창출하겠냐 하면서 획기적인 규제 개혁을 상당 부분 했거든요. 그리고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쳤고 기업이 일본에 투자하게 만들어가지고 해외에 나갔던 일본 기업 공장들이 자동차 공장이나 전자 공장이나 상당 부분 일본으로 돌아왔거든요. 지금 미국 기업이 미국으로 돌아가듯이 리쇼어링이 상당 부분 일어났다. 근데 우리는 나가기만 하고 있거든요. 뭐냐? 숨 막히는 기업 규제,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기업 규제, 그죠? 그리고 노동시장의 경직성. 이걸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보기에 한국 경제는 계속 저성장 내지는 심지어 경제 위기로 갈 수도 있다. 기업들은 계속 해외로 탈출할 거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쉽게 될까요? 그게 이제 제 지금 걱정이고요. 경제 구조 개혁이. 그리고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경제 구조 개혁이 쉽지 않다면 그냥 가만히 기다려서 좀 망할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죠. 또는 어려워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죠. 각자 도생의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자 도생 어떻게 할 거냐 본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20세기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패스트 팔로우 전략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어요. 이제 우리는 52시간 해야 되고요. 4.5일째까지 들어온다 그러고 있습니다. 과거에 월화수목 금금금 하면서 선진 기업을 따라잡았는데 그거 지금 누가 하고 있죠? 중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중국이 패스트 팔로우를 훨씬 잘하기 때문에 중국과 똑같은 전략으로는 100% 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 중국과 어떻게 차별화시킬 거냐? 어떻게 우리 경쟁 우위를 유지할 거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인데요, 지금. 근데 제가 잘 고민해 보니까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중국 기업에. 아직은 극복하는데 10년, 20년 걸릴. 우리도 과거에 가지고 있던 약점이었습니다. 뭘까요? 브랜드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 기업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품질도 좋아졌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어떤 인상이 떠오릅니까? 여전히 싸구려에다가 품질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렇죠. 과거 20, 30년 전에 한국 제품도 똑같았어요. 90년대 제가 미국에서 콜롬비아 대학 교수하고 그럴 때 한국 제품은 싸구려의 대명사였습니다. 품질도 후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 최근에야 거의 극복했거든요. 네. 몇십 년 걸립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류까지 불어가지고 지금 엔터테인먼트 한류 때문에 한국의 이미지가 굉장히 올라간 데다가 지금 기업 한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와서 기업 한류까지 겹쳐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제 선진국으로 취급받고 있고 한국은 또 한국 기업은 선진국 이미지. 그래서 삼성전자가 전 세계 모든 브랜드 중에서 인터브랜드 랭킹에 의하면 5등까지 올라갔는데 3년 연속, 4년 연속 5등입니다. 근데 탑 4 브랜드는 다 미국 기업이거든요.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비미국계 브랜드 중에서 삼성전자가 4년 연속 독일의 시멘스나 벤츠, BMW, 일본의 토요타 등을 제치고 4년 연속 1등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힘들지만 사실은 저는 이건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4년 연속 비미국계 브랜드 1등이다. 그리고 LG전자와 현대자동차도 들어가 있고요. 그 100대 랭킹에. 저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좀 더 브랜드 이미지를 끌어올려야 된다. 이제 명품 반열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R&D 투자를 더 강화하면서 좀 더 혁신을 해야 된다. 기술을 좀 더 끌어올리고 그걸 정부가 또 지원해 줘야 되고 네. 결국은 우리는 패스트 팔로우는 더 이상 못한다. 그렇게 갈 수도 없다. 젊은 세대는 워라밸을 추구하고 규제는 52시간과 4.5일이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선진국이 되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가야 된다? 이제는 혁신을 통한 시장 선도 또 프리미엄 브랜드 확보를 통한 중국과의 차별화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원래 또 강의로도 유명하시고 학교에서도 또 학교 외에서도 명 강연자로서도 워낙 명성이 높으신데 오늘 마지막 주셨던 그 방향성 저 가슴을 이렇게 움찔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독자분들도 많이 그렇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영학자로서 본 기업의 역할 또 기업에게 요구되는 정책적 어떤 지원 또 이런 거대한 변화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방향성을 찾아가야 된다는 그 메시지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한 번 더 우리 경제를 생각해보고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평소 즐겨 시청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또 이렇게 발언자로서 게스트로서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 또 고귀한 말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